만약에 말입니다. 증권회사가 망하면 내 돈은 어떻게 될까요? 지난 며칠 동안 많이 받았던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며칠 전에 구체적으로는 1월 8일 날 뉴스에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국내에서 1등, 2등 하는 증권회사의 신용 등급이 그동안에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강등. 누가 그랬냐면 세계적인 신용평가사 가운데 하나죠. S&P 글로벌에서 그런 기사가 떴습니다. 문제는요. 국내 하위권 증권회사가 아니라 국내에서 1등, 2등 하는 증권회사. 그러면 해당 증권회사 고객들도 그렇겠지만 하위 증권회사 고객들도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증권회사가 망하면 내 돈은 어떻게 되나요? 물론 저한테 질문하신 분들은 당장에 그런 걱정 때문에 전화를 하셨겠지만 사실은 그것은 당장의 걱정일 수 있으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도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즉 당장의 걱정거리, 그 다음에 더 큰 문제, 이 두 가지를 오늘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국내 1등, 2등 하는 증권회사가 어딘지 살펴보면 1등은 미래에셋증권, 2등은 한국투자증권입니다. 이 두 증권회사는 지난 2023년 말 기준으로 국내 증권회사 가운데 자기 자본 기준 1등과 2등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궁금증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제적인 신용평가회사인 S&P 글로벌에서 왜 하필이면 국내 하위 증권회사가 아니라 국내 1등, 2등 하는 증권회사를 탁 꼬집어서 신용 등급을 그동안에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강등시켰을까요? 이 부분도 궁금해 하셔야 되는데 이것은 적당한 순서에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부분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 그렇다면 내가 걱정해야 될 것, 즉 구독자분들이 걱정해야 될 것은 무엇이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순서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선 당장의 걱정입니다. 증권회사가 망하면 내 돈은 어떻게 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크게 걱정할 것은 아니다. 이 크게 걱정할 것은 아닌 이유를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은요, 은행과 증권회사, 우리가 증권회사를 은행처럼 비슷하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물론 금융회사니까 그렇지만 은행과 증권회사는 크게 다릅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수익 모델이라는 기준에서 보면 크게 다릅니다. 은행의 가장 큰 수익 모델이 있다면 당연히 돈 장사입니다. 예대 마진. 그 다음에 은행도 보험도 팔죠. 펀드도 팝니다. ELS도 팔죠. 등등 해서 은행도 수수료 장사를 합니다. 거래 수수료 장사를 하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은행의 수익 모델 기준에서 보면 은행의 수익 모델은 수수료 장사보다 예대 마진, 대출을 해서 예금을 받은 돈으로 대출을 해서 그 예금과 대출 이자의 차이를 먹는 예대 마진이 가장 큰 수익 모델입니다. 당연히 은행은 대출을 할 때 예금 재산, 예금으로 받은 돈을 재원으로 해서 대출을 하죠. 물론 그것도 모자라면 은행채를 발행하기도 합니다만 대출 재원의 가장 큰 돈은 여러분들의 예금입니다. 어쨌든 은행의 가장 큰 수익 모델은 예대 마진이다. 증권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증권회사도 돈 장사를 합니다. 예대 마진. 우리가 증권회사에서 예컨대 주식담보대출 받아본 적 있죠. 그런데 증권회사에서 우리가 적금 들었다 하는 경우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증권회사에서도 예대 마진은 있지만 이때 증권회사는 대부분 대출에 필요한 자금을 외부에서 수혈합니다. 대체로. 그래서 증권회사 자체적으로 회사채를 발행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면 증권회사는 돈 장사 예대 마진이 있지만 그것보다는 수수료 장사, 즉 거래 수수료 장사가 훨씬 크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한다면 크게 걱정할 것은 아닌 이유 첫 번째가 어느 정도 얼핏 이해가 될 건데 조금 구체적으로 볼게요. 우리가 증권회사에서 고객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컨대 주식 거래하죠. 주식 거래하면 내가 주식에 투자했는데 그 투자를 내가 증권회사에 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투자는 증권회사 플랫폼을 통해서 했지만 증권회사는 거래하는 시스템을 제공할 뿐이고 내가 예컨대 삼성전자에 투자했다면 나는 투자기업의 주주가 되는 것이죠. 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국공채를 샀다 또는 회사채를 샀다, 현대자동차의 회사채를 샀다 하면 내가 투자한 기업에 내가 채권자가 되는 겁니다. 증권회사는 그 과정에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거래를 할 수 있는 유통 시스템만 제공해 주고 있다. 그리고 거래 체결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거죠. 자, 그런데 증권회사가 잘못되면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이든 채권이든 여러분들이 투자한 주식이든 채권이든 이것은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다 기록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증권회사가 망하더라도 내가 해당 증권회사를 통해서 주식 거래했다, 채권 거래했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투자기업의 주주이고 투자기업의 채권자죠. 그래서 증권회사가 아니라 내가 투자한 기업이 잘못되면 그때는 문제가 되는 거죠. 증권회사는 가운데서 거래를 중개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장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부동산을 거래할 때 부동산 중개인의 역할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주식을 투자하고 채권을 샀는데 하필이면 해당 증권사가 발행한 주식이나 발행한 채권을 샀다면 그때는 문제가 되겠죠. 자, 그렇게 구별해서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증권회사를 통해서 펀드나 ETF를 거래합니다. 그죠? 예컨대 IRP라든지 연금저축펀드 등등입니다. 자, 이 IRP나 연금저축펀드 등을 우리가 투자할 때도 그 돈이 증권회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가 운용회사라고 하죠. 운용회사. 펀드를 운용하고 ETF를 운용하는 회사에서 그 돈을 운용합니다. 그런데 이 자산 운용회사들도 그 돈을 운용회사 금고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법이 그렇습니다. 어디에 있냐면 각각의 펀드나 ETF에서 수탁기관에 있습니다. 수탁기관에 예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펀드나 ETF 거래를 내가 어떤 증권사 통해서 한다 하더라도 그 증권사가 잘못된다 해도 주식이나 채권처럼 내가 그 증권회사에 투자한 것이 아니라 증권회사는 하나의 시스템 거래를 중개했고 중개 수수료를 받는 것이다. 내 돈은 투자기업의 주주, 투자기업의 채권자 또는 운용회사에 있는데 운용회사 자체도 그 돈을 수탁기관, 별도의 수탁기관에 예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증권회사가 망해도 실질적인 피해는 적다. 이 정도 범위라면, 그런데 물론 증권회사 상품 가운데에서도 만약에 증권회사가 잘못되면 조금 불편한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일반 예수금, 예컨대 내가 주식 거래를 하는데 항상 현금이 하나도 없이 다 주식에 들어가 있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뭐 많든 적든 일부 주식을 사기 위해서 대기 자금들, 예수금들이 있는 거죠. 이 예수금은 증권회사가 가지고 있죠. 자, 그런데 일반 예수금 같은 경우에는 예금자 보호가 됩니다. 이 같은 일반 예수금. 물론 예수금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오늘은 뭐 단순하게 설명드리면 내가 종합계좌에서 예수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예금자 보호가 된다. 1인당 5천만 원까지. 반대로 ELS라든지 ELB, ELW, 자, 이런 E로 시작하는 것들은 일단은 예금자 보호가 되는 상품이 아니고 CMA나 환매조건부 채권이라고 하죠. RP도 예금자 보호가 되는 상품은 아니다. 자, 이런 정도는 조금 이해하시고 있다면 내가 증권회사에서 하는 일, 지금 쭉 큰 틀에서 열거해드렸습니다. 큰 틀에서 열거한 내용 가운데 대부분 주식거래, 채권거래, 펀드, ETF 거래 이런 등등을 가장 많이 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증권회사가 망해도 실질적인 피해는 적다. 자, 이렇게 먼저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크게 걱정할 일이 아닌 두 번째 이유. S&P 글로벌에서 국내 1등, 2등 하는 증권회사의 신용 등급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했다라고 할 때 이때의 신용 등급은 당장의 신용, 즉 유동성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는 신용 등급이 아닌 수익성 등급. 자, 1등, 2등 하는 증권회사의 앞으로 수익성에 좀 문제가 있겠다. 그래서 수익성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해당 기사도 보면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이런 내용이 두 증권회사의 장단기 신용 등급은 현행 그대로 유지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위기, 유동성 위기를 이야기한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해당 기사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군데 증권회사의 수익성 전망을 하향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면서 뒷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로 인해서 수익성 전망이 나빠지면서 그것이 유동성 수준이 크게 악화할 경우, 즉 신용위기까지 간다면 신용 등급까지 하향 조정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증권회사의 수익 모델, 그리고 실제 우리가 증권회사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실제 S&P 글로벌이 구체적으로 밝힌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증권회사가 망하면 내 돈은 어떻게 될까요? 하는 당장의 걱정은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진짜 문제는 무엇일까? 제가 걱정하는 진짜 문제는 무엇일까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은 S&P 글로벌이 국내 1등하고 2등 하는 증권회사에 대한 수익성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떨어뜨린 이유를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큰 틀에서는 국내 증권사들, 즉 1등, 2등 하는 회사를 포함한 국내 증권회사들의 자산 리스크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2023년 말 기준 국내 증권회사의 해외 대체 투자, 주로 부동산들입니다. 해외 대체 투자 비중이 평균 자기 자본의 30%면 상당히 크죠. 자기 자본의 30%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처럼 해외 대체 투자 비중이 상당히 큰데 그 대부분의 투자가 위험한 상태. 해외 대체 투자가 위험한 상태. 두 번째는 국내적으로, 내부적으로 국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많이 우리가 들어보셨죠. PF 부실 이야기도 많이 들었죠. PF 자금 대출을 증권회사들이 많이 했다는 말이죠. 보증도 하고 대출도 했습니다. 자, PF가 계속 안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안 좋다 보니까 이 PF 자금 대출하고 보증한 이 부분의 위험에 노출된 정도도 평균 자기 자본 대비 약 33%로 추정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해외에서 자기 자본의 30%, 내부에서 자기 자본의 30%, 도합 60%죠. 결과적으로 국외, 국내 이 두 가지를 합해보면 극단적으로는 자기 자본의 60% 이상이 위험할 수 있다. 자, 그것 때문에 국내 증권사들의 자산 리스크가 크고 그 가운데 1등, 2등 증권사에 대한 수익성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대목에서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왜 하필이면 국내 1등, 2등 증권사들일까? 자, 이 타이틀에서 보면 오른쪽에요. 국내 증권회사들의 자산 리스크라는 거죠. 즉, 국내 1등, 2등 하는 증권회사만 가지고 있는 자산 리스크가 아니라 국내 증권회사들. 자, 그런데 왜 하필이면 국내 1등, 2등 하는 증권사를 꼭 집어서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했을까? 왜냐하면요. 증권회사들 보면 그룹사들이 있잖아요. 예컨대 삼성증권 생각해보면 삼성증권은 삼성전자 있죠?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있죠? 삼성물산 있죠? 등등 해서 우리나라 여러 가지 다양한 산업에서 그룹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미래에셋은 그렇지 못하죠? 또 한국투자증권도 그렇지 못한 것 플러스 이금융 등등에서 오히려 부동산 PF 대출 시장의 부실화 가능성에 더 엮여있는 계열사들도 함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별적인 각각의 증권회사뿐만 아니라 그 증권회사의 그룹 전체를 볼 때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의 수익성 리스크를 조금 더 불편하게 보았는데 하필이면 그 두 증권회사가 국내 1등, 2등 하는 증권회사더라라는 겁니다. 덧붙여서 S&P 글로벌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 부동산 시장 전망이 앞으로 1, 2년 동안 크게 회복될 가능성은 낮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자, 한국 부동산 시장 전망이 향후 1, 2년간 크게 회복될 가능성은 낮은데 이 같은 부동산에 물려있는 증권회사들의 돈이 많고 특히 해외 부동산에 물려있는 것도 많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 다른 그룹사의 연계성이 오히려 떨어지는 두 증권회사를 콕 찍었는데 그게 하필이면 국내에서 1등, 2등 하는 증권회사더라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나 자신의 진짜 걱정, 즉 여러분들이 진짜 걱정해야 될 것들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쨌든 지금 집값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물론 지역에 따라서 다릅니다. 대체로 떨어져 있는 거죠. 떨어진 집값 회복이 앞으로 S&P 글로벌에서 이야기한 대로 앞으로 1, 2년 동안 회복되기 힘들다. 즉 떨어진 집값 회복이 계속 더뎌지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아무래도 가계 비용이 증가하겠죠. 우리가 대출을 많이 안고 있잖아요.
대출을 많이 안고 있는데 떨어진 집값이 계속 회복이 잘 되지 않는다. 그럼 팔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가계 비용은 증가하고 소비가 위축하고 국내 소비가 안 좋죠. 수출도 요즘 좋지 않은데. 자, 그러다 보면 요즘 개인 파산이 계속 증가하잖아요. 빚을 못 갚아서. 자, 빚을 못 갚아서 파산이 증가하니까 집이 경매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이다. 그죠? 자, 두 번째. 부동산 PF 시장 부실이 계속 현실화되면 또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습니다. 신용이 부실화되죠. 이번에 S&P 글로벌에서 국내 1등, 2등 하는 증권회사의 수익성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시키면서 이들 증권사들은 아무래도 대출에, 특히 건설 쪽 대출에 더 문을 닫겠죠.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건설 쪽의 자금 경색은 더 일어날 수 있고 건설업 파산이 증가될 수 있고 이것이 다시 또 금융권으로 오면서 금융위기 그런 단어도 등장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잘 관리가 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어쨌든 지금 국내에서 1등, 2등 하는 증권회사의 등급을 부정적으로 하향했잖아요. 이것은 한마디로 부실 가능성을 경고한 겁니다. 이건 역시도 금융회사, 우리가 이제 금융회사 보면 증권회사, 은행 가장 큰 축이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국내에서 1등, 2등 하는 증권회사에 대한 부정적이다. 이것은 자칫하면 이 부실 가능성 이미 경고했고 이것을 관리가 잘 못되면 앞서 말씀드린 금융위기라는 단어가 다시 등장할 수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늘 지난 해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돈 파는 가게를 계속 구독해 오셨다면 한국 탈출, 물론 투자 측면에서 한국 탈출을 계속 말씀을 드렸죠. 최근에도 보면 미국, 일본, 대만 주식은 펄펄 납니다.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을 뛰어넘었고 대만도 계속 시가총액을 계속 시총을 계속 기록을 쓰고 있습니다.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한국만 완전 수혜에 있다. 이것은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왼쪽에 있는 1번, 2번, 3번 이 영향들이 가장 크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미국 자산에 좀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개별 종목, 한국 주식 가운데서도 개별 종목은 소스들이 다르기 때문에 달리 생각할 수 있으나 한국 경제, 한국 투자 시장 전체로 놓고 볼 때는 저는 큰 틀에서 한국 탈출, 투자 측면에서 자, 그런 데에 관심을 조금 더 많이 가지시라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증권회사가 망하면 내 돈은 어떻게 될까요? 당장의 걱정.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당장의 걱정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다. 그 이유 두 가지 말씀드리고 정작 크게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다. 큰 걱정이 있다. 그 말씀도 드리면서 그렇다면 나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 생각까지 함께 말씀드렸는데 조금이라도 유익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